안녕하십니까. 뉴홈 나눔형 선택형 기존 사전 청약자와 선택형 본 청약자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실수요자가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과 금융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뉴홈 기존 청약자 문제도 그 원칙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홈 나눔형 선택형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 등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설계한 정책주택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정부는 나눔형 등의 연 1.9%에서 3%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 80%, 최대 5억 원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습니다. 8천여 세대의 기존 청약 당첨자들은 그 안내를 토대로 무주택 자격과 거주 요건을 유지하고 다른 청약과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으며 수년간 본 청약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8천여 세대라는 숫자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비대위에서 SNS를 통해 당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성 동탄 이씨 14 당첨자의 사연입니다. 가족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족의 빚을 갚는 동안에도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10년간 청약 통장을 지켰고 마침내 청년 특공으로 뉴홈 선택형에 당첨됐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삶이 이제야 작은 빚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5년 7월 말 본청약 공고 이후 8월 접수 단계에서도 선택형 출시 당시 안내받았던 전용 모기지의 핵심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고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의 미래 계획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택형은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이 이미 사용된 구조로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지켜온 청약통장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창릉 S3 나눔형 당첨자 사연입니다. 5평과 8평 원룸에서 10년을 함께한 연인입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선택했던 게 뉴홈 청약이었습니다. 2년 동안 뜨는 공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고문을 읽으며 감당 가능한 곳마다 청약하였습니다. 전용 모기지론과 최장 40년의 고정금리 조건이 나눔형의 그것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조건을 위해 이분들은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에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의 아이 계획도 멈췄습니다. 이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대출금리 몇 %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어디에서 키우고 몇 년 뒤 어떤 집에서 살며 매달 얼마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자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정부 정책과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사전 청약 공고를 믿고 국민이 이미 살아온 수년의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믿고 이미 자신의 삶을 움직인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창릉 S3 기존 당첨자들에게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은 반영했고 이는 분명한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금융 부담을 결정하는 금리와 고정금리 여부, 최장 만기와 상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억 원 규모의 주택 계약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의 금리로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갚아야 하는지 알아야 국민도 자신의 책임 아래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출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최소한의 금융 예측 가능성 문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공고를 믿고 이미 행동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의 공공분양 제도 안에서 국민의 의무와 정부가 제시한 지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나눔형에는 처분 손익의 30%는 공공이 환수하는 손익 공유 구조와 공공환매, 개인 간 거래 제한, 5년의 거주 의무, 부기 등기 등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러 의무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3년 정부는 이미 비슷한 문제에서 기존 청약자를 보호한 선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1.3%에서 1.6%로 인상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언뜻 보면 저금리로 보이지만 실상은 차후 시세 차익을 정부에 공유해야 하는 조건부 금리이며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당이 집권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공고를 믿은 국민을 정책 변경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는 원칙적으로 연 1.6%이지만 23년 8월 30일 금리 인상 시행 이전에 사전 청약 또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업장에는 종전 연 1.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 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당의 정책이 옳았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정책을 믿으라고 말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대위는 전용 모기지의 도입, 변경 과정과 기존 사전 청약자 경과 조치 검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와 재청구한 관련 자료까지 2차례 모두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정부 내부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천 세대 국민의 수십 년 금융 부담을 좌우할 정책이라면 최소한 이유, 근거, 절차, 결정자, 기존 당첨자 보호 방안은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여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정책 변경의 경계선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와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도 금리 등 세부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전 청약자와의 직접 협의와 간담회를 언급했습니다. 국무총리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중도금과 잔금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공식 간담회 개최와 후속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정식 서면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 문제를 단순한 대출 민원이 아니라 뉴홈 기존 청약자의 실수요자 보호 문제로 당 차원에서 책임있게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담당 창구를 정해주십시오.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담당 부서, 간담회 일정, 현재 검토 상황과 최종 결정 기한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국민의 계약 시점보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신혼희망타운의 경과 조치와 같이 기존 금융지원 안내가 이루어진 사전 청약 또는 본 청약 공고를 기준으로 기존 청약자를 구분하고 뉴홈 기존 청약자에게 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제도 변경의 법적, 재정적 근거와 변경 경위, 기존 당첨자에 대한 경과 조치 검토 내용을 공식 문서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본 청약이나 계약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포함해 동일한 금융 안내를 받고 당첨된 기존 청약자 전체의 공통된 보호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협의 지연이나 집행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진 책임까지 국민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야, 국회와 관계기관에 같은 사실과 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에 힘을 보태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고 현재 정부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를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의 책임 공방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요구한 것은 공공분양 정책의 신뢰와 제도적 균형,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기존 청약자를 위한 합리적인 경과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공개 답변이 실제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질 때까지 확인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은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입니다. 국민 62.5%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한 말은 법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국민 55%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이더니 결국 대통령이 한 말은 쿠데타 막으려고 육사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57.6%, 30대는 70.4%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잽싸게 집 팔아치우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던졌습니다. 증시정책 잘못됐다 54.2%입니다. 김영범 정책실장 경질하라 56.3%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범 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답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갈등 키운다는 국민이 57.4%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여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정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43.3%까지 추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3%로 오차 범위도 벗어났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미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국민 재산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손실이 무려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60%를 넘습니다. 블룸버그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고점 대비 최저 84% 폭락했고 강제 청산된 증권 계좌만 36만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65%가 만 35세 이하라며 정부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위험 투자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입니다. 특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IS의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제 와서 남일처럼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대통령이 정부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입니다.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최고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민 한 분께서 절절히 얘기했던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봐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입니까?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해프닝으로 봐달라. 죽을 만큼 두드려 패놓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최고위원 회의 전에 그 청년의 발언을 통해서 정책 하나를 변경하는 것이 정부의 손가락질 하나가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인 국민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세금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되었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각이나 직접 거주를 고려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주택자들까지 투기 세력으로,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압박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 이게 부동산 대책 맞습니까?
이제서야 공급을 늘리겠다.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니 빌라와 오피스텔부터 증가시키겠다. 본인들이 편한 본인들의 이념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던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에 47곳, 대선에 26곳, 총선에 44곳, 총 117개소에서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미리 투표율을 입력했다면 그 행위에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해야 할 것은 왜 아니겠습니까? 시간마다 집계되어서 나는 투표율 그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1시간 전에, 왜 1시간도 더 전에 투표율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려 117개소나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왜? 라는 물음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국조특위에서는 투표율을 미리 입력한 것을 가지고 부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컨닝을 해서 서울대를 못 갔어도 부정행위입니다. 컨닝해서 연고대 못 갔어도 부정행위입니다. 국조특위에서 지금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들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선관위에서 왜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는지,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다면 더 큰 문제들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선관위 국조특위 맡은 바 사명을 다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항의 의원이 청년 버스 하우스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가면 된다던 조국의 말이 떠오릅니다. 14평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의 어린아이 2명까지는 충분히 살겠다던 문재인의 말이 기억납니다. 버스하우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진보진영 민주당의 인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 지금 당장 큰 평수의 집 바라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 당장 높은 소득의 직업 원하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한계를 정치에서 긋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꿈꾸십시오. 100평 집에서 살겠다 꿈꾸십시오.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10억, 20억 벌어보겠다 꿈꾸십시오.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강남, 송파에서 살겠다 꿈꾸십시오. 이렇게 꿈꿀 수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최근 AI 시대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 대한민국에선 12%, 미국에서는 57%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5분의 1일 뿐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께 고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지도 못하는 나라, 청년들이 보다 큰 집을 꿈꾸지도 못하는 나라, 청년들이 보다 나은 회사를 꿈꾸지도 못하는 나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청년이 미래입니다. 청년의 한계, 정치에서 긋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태양계 내에 궤도를 돌고 있는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섰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를 파괴할 에베레스트 크기의 혜성이 다가온다는 불편한 소식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뉴스와 정보는 쏟아지고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푹 빠져 있는 시대이지만 정작 이 중요한 뉴스는 대중의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혜성 충돌이라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당장의 지지율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재앙을 애써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로지 인기만을 위해 심각한 경고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치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비슷한 비극은 1980년대 남태평양 나우루 공화국의 실제 역사와 정확히 겹칩니다. 당시 나우루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육박했던 세계 최상위권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원 수출 대금을 국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세금 폐지와 무상 복지, 무조건적 현금 살포라는 극단적인 선심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달콤한 현금 배당에 환호하던 국민들은 자원이 고갈되자 순식간에 파산했고 나라 전체가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갈증을 면하기 위해 독약이 든 술을 마시는 음짐지갈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역사의 거울이 지금의 대한민국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습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경기도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과거 2조 원대를 유지하던 경기도의 실질 채무는 무상 복지와 현금 살포 정책 이후 급증해 5조 원을 넘어섰고 산하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지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재명 현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청년 배당이었습니다. 세금을 화수분처럼 여긴 현금 살포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으로 덩치를 키웠고 김동연 전 지사 시절까지 이어진 무분별한 집행으로 1,400만 도민을 부채의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 재정을 박살낸 현금 살포 기조가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지자체 파탄은 중앙정부가 메워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의 파탄은 어느 누구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 물가 폭등과 미래 세대에게 부과되는 세금 폭탄이라는 차가운 청구서뿐입니다. 역사에서 잊혀진 나우루 공화국의 파산은 결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복구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눈앞의 표를 위해 미래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는 참으로 나쁜 정치입니다. 올바른 정치는 현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살펴서 양심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위해 책임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